이 또 우리 대한민국 하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쉬운 규정이 아닌데 예. 일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예, 본인들이 황당한 세금 과세받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쪽으로. 이제는 양도가액에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세를 다 더해버려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양도가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세제가 이렇게 다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주려면 다 빼줘야지. 여기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빼주고 1세대 1주택을 안 빼줘버리면 날벼락 맞아버리죠. 정부에서는 생색을 많이 내는데 예,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발생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사기친 거라니까 국가에서. 왜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편집할 것 같은데요. 편집하네요? 안 돼. 이건 나가야 돼요. 진짜 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세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요. 2025년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세무사님. 네. 이 또 우리 대한민국 하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네.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양도소득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같은 자산을 뭐 사고 팔 때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차이가 큰가요? 굉장히 크죠, 그거는. 예,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세목 자체는 예. 비과세 요건이 있고 중과세 요건이 있고 일반과세 요건들이 있는데 비과세에서 탈락돼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으로 가버리면 예. 난리가 나죠. 예, 이제 다행히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 제도가 유예가 되고 있어서 예.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쉬운 규정이 아닌데 예. 일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예, 본인들이 황당한 세금 과세받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쪽으로. 예. 이거는 뭐 증여나 그리고 그 상속세보다도 네. 더 아마 내일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뭐 네. 부동산 한두 번씩 거래를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 중에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주택인 상태에서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잔금일 현재 주택이면은 취득세 중과세 먹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예, 법인들이 사거나 또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편법이라고 하면은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또는 주택을 멸시를 해요. 네. 그래도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유권에서 바꿨어요. 잔금일 기준으로 따지겠다. 예. 예. 근데 그때 유권에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놔뒀어야 되거든요. 예. 바꿨다가 이게 심판원 가서 국가가 져요. 졌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한 것도 다시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예. 멸실된 것도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용도 변경한 거는 법을 개정해서 잔금일이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일 현재 주택이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 중간에 멸실된 거는 여전히 주택으로 안 봐줘요. 그러니까 멸실하시면 안 되는데 용도 변경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멸실도 개정한 줄 알고 잘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는 것도 촘촘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뀌다 보니까 네. 예전에 친구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다 보면은 네. 큰일 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법은 절대 상식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거든요.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이게 헷갈려하는 것들이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진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지금도 똑같이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살 때. 예.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팔 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내가 보유 2년 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4개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도 지정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리고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 샀던 분들 예. 지금 조정 대상 다 풀렸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이제 거주 주택 양도 비과세 횟수 제한이라는 게 네. 사라졌다고. 예. 그거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주하던 집을 팔 때는 비과세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평생 한 번밖에 안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밖에 안 해주던 거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해준다고 법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실제로 가보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임대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팔고 난 다음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예. 실질 실익이 많지가 않아요. 예, 정부에서는 생색을 많이 내는데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먼저 파는 집이 양도 차익이 3억이고 예. 나중에 파는 집이 양도 차익이 5억이라면 앞에 거 3억을 비과세 받고 5억을 비과세 안 받아버리면 오히려 불리해지잖아요. 예, 예. 근데 국가는 너 3억 비과세 받았으니까 5억 뒤엔 그거는 안 해줘.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금 국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뭐 방송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나가도 됩니다. 예. 이건 나가야 돼요. 예. 아니 그리고 선택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3억을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고 뒤에 거 받아야 된다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는 거꾸로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안 받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시키거나 오피스텔 작은 거 두 개 예. 사는 거예요. 전세 안고. 그럼 세채가 되죠. 그럼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 일시적 일세대 주택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래야 뒤에 것이 비과세 되거든요. 복잡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사기친 거라니까 국가에서. 왜 그렇게 뭘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편집할 것 같은데요. 편집당해요? 안 돼. 이건 나가야 돼요. 진짜 나가야 돼요. 복잡하네요. 복잡해.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주택은 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토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가 좀 됐습니까? 그런 특별한 완화는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멸실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건물가액을 안 잡았을 경우, 제로로 했을 경우 부가세 쪽에서는 그걸 봐줬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안 봐줬어요. 예, 그거는 토지의 취득으로 봐서 자본적 지출을 봐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올해 세법부터는 그렇게 이제 해도 인정되도록 예, 합리적으로 좀 만들어줬고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칭찬을 해줘도 되나요? 네. 그 대신 이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만 거래할 수도 있지만 혼합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혼합 거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 집 짓고 내려가서 양평에 살았어요. 네. 근데 가서 일부는 주택하고 대지 팔고 일부는 농지, 일부는 나대지 이렇게 팔면은 과세 종류가 달라요. 주택은 비과세 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 나대지는 비상용 토지라서 중과세 대상. 그럼 가액을 얼마로 각각 쓰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근데 그거를 안 쓰고 통으로 전체 거래가액 50억 그렇게만 쓰면 세법에서 구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내요. 그럼 주택 쪽에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예, 나대지 쪽에다 금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 세무사님들한테 확인해서 그 허용된 범위까지만 예, 구분해서 써야지 또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겸용주택이라 해서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30억짜리 판다. 그러면 주택은 비과세고 상가는 과세거든요. 그러면 주택 금액을 얼마에 정료에 따라서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구분 안 시켜버리면 상가 쪽이 더 많이 잡혀버리고 주택이 적게 잡히거든요. 그 비과세가 달라져요. 이게 계약서 하나에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계약서는 그냥 중개사님한테 맡겨버리고 예, 터치 안 해버리면 그렇죠. 예, 비과세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버죠. 야, 저도 그런 공간을 갖는 게 꿈 중에 하나거든요. 딱 해가지고 뭐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근데 그거 할 때도 주의할 점이 그렇게 있었네요. 그럼요. 예, 미리미리 잘 귀 담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택 얘기로 조금 더 돌아가봐서 시골의 무허가 주택 아니면 분양권만 있는 경우 뭐 이런 거가 다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경우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주택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주택이 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주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주택만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비과세나 중과세 때 판정을 내렸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의 범위를 확대시켜 버렸죠. 예.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넣어버린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그 전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그 분양권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단기는 70%, 2년 넘었으면 60%. 그래서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 올해 유권 해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제 이 분양권을 매매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양도세를 내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네. 그거를 옛날에는 1차에 한해서만 양도가액에다가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양도가액에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세를 다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녀가 증여세 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줬어요. 그 증여세를 내주면 증여세에다 증여세 또 나오죠. 그렇겠죠. 그걸 또 내주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양도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제한 없이 해놔봤다는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취득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드디어 집을 딱 마련했는데 네.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네. 보통 그게 이제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어떤 또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취득세는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8%, 그다음에 4주택은 12%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를 해서 8%, 그다음에 3주택일 때는 12%가 되거든요. 예. 이제 물론 다른 가게 다 보면 13.4%까지도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취득세에서는 이게 그때 2022년도 12월 20일 날 중과를 좀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돼 버렸거든요. 아마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건 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취득세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것 그래요? 200만 원 하던 것이 300만 원까지 늘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아파트 하나 한 채 작게 샀는데 네. 200만 원만 되던데요?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죠.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예, 그 주택 대상이 예. 아파트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보통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요즘에 보통 아파트 많이 노리잖아요. 아파트와 관련된 감면 규정이라든지 다주택 중과세 제외시키는 규정은 다 없고요. 지방 미분양 주택 거기만 유일하게 예. 아파트만 적용해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장기 임대주택 6년 후 내린 거 이것도 요즘에는 아파트는 안 돼요. 그래요? 아파트는 모두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같은 거 사면 취득세가 많이 감면이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런 거 하나 노려보는 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 50%까지 감면해주고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네. 인구 감소 지역도 지금 아마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돼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요? 예, 취득세 감면도 50%밖에 안 해준 데다가 여기가 1세대 1주택자 기존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아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사고 나중에 내가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과세 판정할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모순되게 만들어져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겠네요. 잘 체크해봐야 돼요. 예. 근데 세법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이거를 법을 만들 때 기존에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새로 집을 사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감면이 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턱 하고 샀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자 하고 내 집 마련을 딱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투자 있다는 거죠.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를 못 받아볼 수가 있다. 더 큰 이런 거를. 거는 진짜 설명 못 들었으면은 그냥 모를 뻔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가 주택이라 해서 기준시가 1억 미만짜리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줬는데 이번에 이제 2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2억으로 올린 대상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 2억으로 올렸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소형주택이라 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빼주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는 6억 기준.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제외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2027년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근데 그것도 좀 주의해서 것이 예. 그게 이제 다주택자에서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줘요. 근데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는 예. 주택수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세제가 이렇게 다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주려면 다 빼줘야지. 여기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빼주고 1세대 1주택을 안 빼줘 버리면 비과세 받으려고 한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 지금 소형주택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예. 날벼락 맞아버리죠. 누군가는 또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그러니까 혜택을 주려면 네, 전부 다 있겠네요. 비과세까지 혜택을 줘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하게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실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워낙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네. 케이스들이 다양해서 네. 참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좀 방안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니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얼핏 봐서는 부자 감세는 이제 이런 비난의 여지가 있어서 법을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침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장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취득세는 지금 현재 주택인 1주택자일 경우에 6억 이하는 1%고요. 그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가 2%라고 알고 계시는데 2%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2%부터 3%까지 과세를 하는데 예. 구간별로 과세를 해요. 6억하고 9억 사이는 비율이 따라서 점점점 값이 올라가서 9억이면은 3% 내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비율로 낸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도 이거 중과세를 먹도록 돼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3억이 넘는 주택을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 증여를 할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 다만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이게 모르시고 이제 증여세를 줄인다고 사위 며느리를 집어넣어. 예. 그 사위 며느리가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중과세예요. 아하. 직계 비속이 아니라서.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폭풍처럼 지나가는 예, 우리 취득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1%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 또 내는 상황이 되면 네. 이게 뭐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네. 취득세를 산출하는 금액의 기준도 궁금한데 네. 부동산의 매매가를 보통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가액 갖고 하고요. 옛날에는 시가 표준하고 실제 거래가액 중에 높은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안 하고 무조건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돼 있고요. 이제 증여가 문제예요. 증여가. 옛날에는 증여는 그냥 시가 표준액이라 해서 기준시가를 했거든요. 예. 상속하고 똑같이. 근데 상속은 지금도 기준시가를 하는데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라 해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그걸 갖다 시가 인정으로 해서 과표를 높여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랑 별도로 취득세를 또 내요? 당연히 내죠. 당연히 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받는 경우에 아마 특례세율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0.8%를 내게 돼 있고 나머지는 3.16%를 내게 되고 증여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4% 정도를 내게 되는데 상속세를 과표 매길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 해서 낮게 매겨요. 상속은. 근데 증여는 시가 인정액으로 매기니까 아파트 같으면 매매사례가액 또 우리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거래가액으로 부과를 하니까 취득세가 요즘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과세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금액대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때는 중과세는 아니니까 상속이나 증여는 주택만 아까 조정 대상자가 있을 때 중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금액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세까지 먹어버리면 13.4%의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니까 오히려 저기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높아하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하고 다른 주택을 없애고 1주택자로서 중과세 안 되게 그렇게 플랜을 짜서 해야죠. 네. 야, 이게 취득세도 정말 듣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비교적. 근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취득 원인별로, 부동산별로
예, 다 다릅니다. 아, 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나 좀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취득의 경우에도 지금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취득세 때도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야,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따져요. 그러니까 그때 3주택자였다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걸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실제 취득할 때 중간에 하나 팔았다 하더라도 취득할 때 기준으로 3주택자가 돼서 중과세를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 날짜 같은 것들도 잘 기억하고 잘 있어야겠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 거기에 주택수에서 카운트가 되고 있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이게 취득세에서도 이게 주택수 카운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0일 예. 이후에 취득한 것만 대상이 되고 그리고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야 그게 주택수로 봐주는 거예요. 예,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는 주택수 카운트가 안 됩니다. 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돼버리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 좀 고급형 약간 아파트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있던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항상 이거는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용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걸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를 내가 주거용으로 적게 내려고 신청을 했을 때만 그때 주택수에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합가해서 합가를 하고 이제 내가 사버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를 예. 사게 돼버리면 그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본인하고 합해서 2주택자가 인상되잖아요. 아. 예. 그리고 3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합가하는 시점에 본인이 취득하는 시점에 그런 세대별로 판단하니까 예, 예. 주택수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네. 자칫 놓쳤다가 놓쳐요. 예, 세금을 많이 무는 경우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대신 일시적 1세 2주택이 되신 분들, 예, 사가 3년 안에 팔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중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일시적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완충이 될 만한 또 그런 이제 것들이 합리적으로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없던 예. 규정들이 이제 새로 신설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돼서 이제 응용법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다행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더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아직 미혼인데요. 네, 네. 저같이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네, 아직 안 네, 했는데 네. 집 한 채 갖고 있는 예. 예쁜 예. 신부를 만난다고 하면 네, 네. 저희가 합치면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게 그 전까지는 예, 5년 안에 팔던 것을 10년 안으로 연장을 해줬어요. 예, 작년 11월 달부터. 그럼 10년 안에 하나를 팔고 네. 1주택이 되면 네. 이게 먼저 파는 건 비과세를 해주고. 비과세를. 네. 두 번째는 한 채니까 또 비과세가 되죠. 예. 근데 예외 규정이 이제 생겼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집이 두 채고 아내가 한 채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세 채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해서 합가를 했어요. 네. 그럼 하나를 팔 때 세금 내고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남았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먼저 파는 것을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세 채 중에 한 채는 과세, 두 번째 팔 때는 비과세, 세 번째 팔 때는 비과세.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땡 잡은 사람은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합칠 때 기준이 한 채 한 채 해야 돼요. 즉 두 채거나 두 채 한 채 가지고 두 채가 아닌 세 채 상태에서 합가하는 거는 네, 그거는 혜택을 안 주겠다. 아예 안 주겠다. 예.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합치기 전에 하나를 팔고 합가를 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좀 잘 알죠. 네. 이게 잘못 알고 예. 한 채 갖고 있다가 합가하신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 이건 유권에서 또 달라졌고 예. 법이 바뀌었고 하나는 혜택을 줬고 10년으로 연장해 준 대신에 합가 당시에 1주택 1주택 해야 된다. 자, 가족법인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왜 네. 이렇게 핫한 거예요? 지분을 자녀들 더 주거든요. 부분들 조금 갖고 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크죠. 부동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이 갈등 구조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땀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팔아먹어요. 단보제공도 못해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예. 무기가 많다 이렇게 합니다. 무기가 많다. 예, 대형 그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수백 평씩 되는 곳들이 많아지고 그쪽에 부동산들에다가 베이커리를 세우면은 예. 그게 예, 거기서 주의할 거는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원을 활용하는 거예요.